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말을 할지 저도 잘 모르고요. 다만 저도 제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잘 들어야겠다, 그런 마음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 백봉 선생님의 가르침부터 해서 저희 그 허공이라든지 또 일상에 제가 알고 있는 저의 어떤 한계되어 있는 모습을 좀 알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그런 공부를 했다고 해서 제 삶이 얼마나 더 훌륭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저희 집사람이 있는 관계로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요즘 우리 집사람한테 더 잘하려고 애를 씁니다. 혹시라도 입을 열면 아주 무서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특히, 다른 사람들은 제가 무슨 명상을 한다 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마음챙김 명상한다 그러면 제 이름을 조금 알아줍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언에서 이제 설법이라는 이름으로 말씀드린 게 오늘 세 번째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릴까 싶어요. 저도 요즘 갈수록 느끼는 거는 제가 쭉 이제 심리학 내에서 하고 있는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선생님 새마을기 가르침하고 뭔가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그게 좀 분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조금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것이 좀 한 가지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여긴 그전부터 생각해왔지만, 그래서 마음챙김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마음챙김과 조금 다른 마음챙김을 구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학자들은 뭐를 이렇게 개념을 만들기 좋아해서 저는 그걸 미시 마음챙김, 거시 마음챙김 그렇게 구분도 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새마을기 수행이 어쩌면 그 거시 마음챙김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의 새마을기 수행을 제가 마음챙김과 함께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거는 이제 선원장님한테 이제 점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근데 한 번 이렇게 이해됐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삶 속에 이렇게 온전히 녹아내는 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이 수행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과학자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제가 철학을 하거나 과학하는 사람들은 이 불교, 특히 선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가르침, 깨달음을 모르지는 않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미 몇백 년 전부터 적어도. 물론 종교적으로는 다른 기독교나 이슬람 쪽에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적어도 과학하는 사람들이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 같은데 뭔가 삶은 다른 것 같아요. 삶하고 암하고. 백봉 선생님께서 제가 77년도 여름에 처음 뵙고 그때도 강조하셨던 게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냐. 그때 대학생들이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볼 때 맞는 말씀인데, 그것을 온전히 생활 속에서 알고 실천한 것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서 원장님이 기본적으로 새마을 수행을 잘 가르쳐 주시니까 조금은 이게 서구 과학적이라고 할까요? 서구 철학, 서구 과학적 입장하고 좀 연결해서 그쪽 설명 방식으로 한번 해보고 그거랑 연결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철학으로 보게 되면은 아마 칸트부터인 것 같아요. 또 칸트는 또 영국의 경험론, 뭐 로크, 뭐 휴մ, 버클리 되는데 그래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칸트가 그 휴m 덕분에 어찌 보면 철학으로는 대륙의 합리론하고 영국의 경험론하고 다르게 보지만 근데 대륙 합리론의 상당히 그 대표주라 할 수 있는 칸트가 한 말에 따르면은 오히려 영국 경험론의 휴m이 자신으로 하여금 독단의 선잠, 영어로 표현하면 냅, 독단의 선잠에서 깨어나게 해줬다. 그래서 영국의 경험론은 어찌 보면 바텀업이고 그 대륙의 합리론은 탑다운, 심리학적으로 보면 정보철에 있어서 바텀업, 탑다운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좀 선풍기를 좀 별로 바람을 안 좋아해서요. 네. 영국 경험론에서 보게 되면 결국 모든 게 우리가 인식한 것 뿐이라는 거예요. 바깥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뭐 시계가 있고 뭐 마이크가 있고 컵이 있고 물병이 있지만 이거는 전부 우리의 감각 인상일 뿐이라는 거죠. 그 당시 그런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황당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이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누구냐면은 리얼리스트예요. 철학적 구분하면 실제론자죠. 즉 여기 시계가 있으니까 시계를 보고 있고 여기 마이크가 있으니까 마이크를 보고 있고 여기 컵이 있으니까 컵을 본다는 거죠. 실제론이죠. 여기 내가 있고 여기 시계가 있고 컵이 있고 있으니까 본다. 그게 이제 실제론인데 근데 영국의 경험론으로 보게 되면 그게 모두 우리 경험한 감각일 뿐이고 실제로 여기가 시계가 있는 점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아는 것은 여기 시계 감각이죠. 여기서 터치에서 오는, 만짐에서 오는 감촉, 또 시각에서 오는 동그라미, 요 빨강색, 흰색, 요 숫자, 요거 이런 모습, 요거 뿐이라는 거죠. 이걸 제가 입으로 대보면 입에서 어떤 느껴지는 맛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계가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만 입으로 느낄 수도 있고 모르죠. 코에다 대면 냄새 날지 실리콘 냄새 날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감각들의 종합이 이 시계일 뿐이지 이 시계가 우리의 무슨 그 경험을 떠나서 존재한다는 걸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어려운 편이지만 이게 학자들은 추상적 표현하기 좋아요. 그러면 간결해지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존재와 인식을 구분할 수가 없다. 존재론, 인식론, 존재와 인식은 나눌 수가 없다. 내가 뭔가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인식한 거지 내 인식을 떠나서 여기 존재는 없다는 거죠. 이 존재는 바로 내 인식이고 내 인식이 존재죠. 존재와 인식은 나눌 수가 없잖아요. 이런 말을 하면 보통 사람들은 황당해하고 심지어 화를 내요. 아니 이게 분명한 것 같다가 이거 무슨 소리냐 이게 있는 점인지 모른다고? 그런 사람들은 주먹을 날릴 준비를 해요. 딱 한번 날리고 너 아파 안 아파? 이게 실제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아주 좀 성격이 와일드한 사람은 그럴 준비도 돼 있는 거죠. 사뮤엘 존슨이라는 사람이 그런 쪽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영국 경험론자들에 대해서 사뮤엘 잔슨 같은 분은 아마 또 기독교에 강한 분이고 또 약간은 좀 훈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자였고 그런 사람은 아주 이런 휴m이나 이런 쪽을 아주 극단적으로 싫어했죠. 그렇다고 또 기독교하고 이 영국 경험론이 꼭 배치된 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이 사람 무슨 선사 같은 말을 한다 볼 수 있는 게 버클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저 버클리 대학교에 버클리랑 관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아메리카에 온 적은 있어요. 이 버클리가. 이 사람은 사제예요. 영국 국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국이니까 영국 국교일 수도 있겠죠. 영국 국교에 뭐 거기도 추기경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영국 국교에서는 우리 성공회가 영국 국교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 양반도 그쪽이에요. 영국 그 경험론 쪽이에요. 그러니까 존재와 인식을 둘러 보지 않는 거죠. 내가 봐야만이 존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어떤 난관에 부딪히냐면요. 경험론자들이 야, 그럼 네가 안 보면 여기 없냐? 내가 인식하고 존재하고 분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럼 네가 안 볼 때 여기 없냐? 근데 이거 비슷한 말이 옛날 무슨 유식학 쪽에도 그런 논란이 우리 동양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가 모르는 저 산에 나무가 그렇게 뭐 벼락을 맞고 뭐 꺾어졌다. 그럼 네가 모를 때 저 나무가 꺾어진 게 사실이냐 아니냐 뭐 이런 질문도 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인지 아무튼 동양의 그런 불교학자들 쪽에서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영국 경험론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때 불교를 좀 배워갔나 모르겠어요. 그 당시 어쨌든 영국 경험론 1700 몇 년, 1800 몇 년 그때니까요. 그 버클리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늘 보는 자가 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 봐도 하나님이 늘 보시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피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식하는 거하고 존재를 분리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럼 사람들이 그럼 네가 경험하지 않을 때 그건 없냐? 하나님이 늘 보시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묘하죠? 그런 방법으로. 근데 대승불교랑 좀 비슷한 것 같았어요. 즉 허공으로서의 나가 늘 있기 때문에 요 개화로 본다면 아니지만 허공으로서의 그 온나 괜찮은 표현인데요. 오늘 갑자기 또 온나란 말이 나왔어요. 큰 나라 그러면 자꾸 큰 게 있잖아요. 그럼 큰 게 끝장인데 온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늘 존재하죠. 온나가 늘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버클리는 그런 방식으로 뭐 피해갔다고 할까? 자기 종교와 또 연관시키면서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아마 미국에 와서 뭐 버클리 대학하고도 연결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봤어요. 영국 경험론에서는요. 그것이 칸트한테 번개처럼 다가온 거예요. 항상 리얼리스트로 세상을 보다가 그 휴메 그 얘기, 우리가 감각뿐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내 이 경험을 제외하고 이 시계를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칸트가 그때 말하자면 자기 독단의 선자면서 깨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휴미. 그러나 우리가 철학적으로 보게 되면 휴 이쪽은 영국 경험론이고 칸트는 대륙 합리론에 돼가죠. 그럼 칸트가 한 작업은 뭐였냐면 그렇게 단지 바깥의 인상만으로 우리가 이 지식을 세상을 알게 된다면 그 당시 흥기하고 있던 자연과학이라든지 그런 과학에 대한 존립 근거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법칙적인 것, 이 세상의 법칙적인 것을 설명해야겠다.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은 이 안에서 찾은 거예요. 이 세계가 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런 그 목적 또 이러한 어떤 그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냐면 바로 우리 내부에 그런 요즘 말로 하면 스키마, 그런 도식이 들어있다. 시간과 공간 또 12가지인가요? 그런 그 스키마가 있기 때문에 그 탑다운이 작용하기 때문에 세계가 이렇게 질서 있게 또 이렇게 법칙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내부의 탑다운적인 개념이죠. 어퍼치나 매치나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가 질서에 있어서 질서를 경험한다고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연과학자들이 세계의 질서를 관찰하고 발견해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칸트가 인정한 거는 야 우리의 인식을 떠나서 이 세계를 말할 수가 없구나.
그럼 이 세계의 이 법칙성 같은 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우리 내면에 있는 그런 법칙성. 그걸 그 사람이 그 순수 이성 비판 등으로 그렇게 복잡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 내면의 그 법칙 때문에 이 세계가 법칙이 부여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불교식 말하면 일체유심조라고 할까요? 내 내면의 것이 투사돼서 나타나는 거니까. 근데 결과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세계 속에 법칙이 숨어 있으니까 그 법칙에 따라 움직이니까 그걸 발견했다고 할 수도 있고, 어차피 이 세계가 전부 내 인식의 세계니까 결국 내가 아는 이 세계는 내 인식일 뿐이니까 내 인식의 작용인 내 오성의 그 범주, 12범주, 시간과 공간 그리고 12범주에 의해서 세계가 딱 질서가 부여되는 거니까 어찌 보면 어퍼치나 매치나 같은 결과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면은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철학자로서는 중요하죠. 그래서 칸트를 보면은 탑다운이에요. 우리에 있는 그 내면의 것이 이 세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미 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받아들인다면 이미 깨달은 사람이 되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전부 내 경험일 뿐인데, 저 선풍기도 나고 이 컵도 나고 이 건물도 나고 전등은 전부 나잖아요. 내 인식인데.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되어야 되죠. 적어도 과학자들이라면. 또 과학자 중에서도 심리학자는 특히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도 안 그러거든요. 특히 심리학자는 구성주의적 입장이 강해요. 컨스트럭션. 우리는 세상을 리얼리스트로서 선풍기가 저렇게 생겼고 저기에 실제 하고 있고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라는 실제론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본다. 그래도 심리학자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요, 저기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칸트도 마찬가지예요. 칸트도 Ding an sich, things themselves, 물 자체라고 그러죠. 그거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좀 다르죠. 우리 동양의 불교의 이 깨달음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깥에 있어. 그러나 그게 뭔지는 죽었다 깨도 몰라. 왜? 우리의 인식을 통해서만 선풍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있지만 그게 뭔지는 죽었다 깨도 몰라. 다만 우리가 아는 선풍기는 이런 모습이야. 그 모습은 내가 부여한 거야.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은 요 칸트 입장 비슷해요. 말하자면 무엇이 있어? 선풍기가 있어. 그러면 선풍기는 저기서 이 빛을 통해서 이제 반사를 해서 이 망막으로 들어와서 이 눈을 통해 들어와서 망막에서 거꾸로 돌입상이 생겨요. 거꾸로 들어와요. 얘가 선풍기가 거꾸로 들어와. 근데 우리가 보는 건 바로 그거죠. 이게 바르고다 거꾸로다도 웃기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1800년대 말에 그 심리학자가 스트래튼인가 하는 사람이 그 실험을 해요. 가글을 쓰는데 그 가글을 쓰게 되면 위아래가 바뀌게 보여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가글을 쓰면 이 들어오는 걸 거꾸로 해서 내 이 망막에 바로 비치게 해주는 거야. 우리는 망막에 거꾸로 비친 걸 바로 보는데 그걸 우리가 보는 습관과 달리 스트레이트나 사람은 그 거꾸를 통해 가지고 망막에 바로 비치게 그러면 막 헤매죠. 왜 물도 못 따라 걸지 못하고. 근데 그게 사람이 놀라운 적응력이 있어요. 일주일 지나니까 물 먹는 것도 문제없고 자전거도 타. 처음에 자전거 못 타죠. 이거 또 어떤 가글은 좌우가 바뀌는 가글도 있었어요. 전혀 반대로 보이는 거지. 근데도 우리는 일주일만 지나면 아무 문제 없어. 오히려 이제 가글을 벗으면 다시 적응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는 것은 이 뇌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심리학자는 그렇게 생각해요. 뇌의 작용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 그래 좋아. 제가 이제 이쪽 불가 쪽 집안 사람이니까 또 저는 그래 좋아. 심리학들이 그래 뇌를 본다고 치자. 그럼 저 선풍기가 뇌의 표상이 된 거야. 눈을 통해서 또 뭐 그 시상을 통해서 또 뒤에
시각 피질로 가서 시각 피질의 레이어가 그게 제가 오래돼서 진짜 기억이 안 나요. 6개 층이 있고 거기서 또 이 선분을 보는 거 뭐 여러 가지로 또 구분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또 거기에 위치에 또 달라. 다 이 고양이 실험으로 옛날에 했었는데 시각 피질을 꽂아 놓잖아요. 그러면 그 세포가 자기한테 맞는 정보가 들어오면 따라락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요런 선분이 있다 하더라도 요게 이쪽에 나타날 때와 이쪽에 나타날 때 요 세포가 달라. 담당자가 달라. 담당이 다 달라. 여기 들어오면 여기가 따라락 하는 거야. 여기 나타나면 여기 있을 때는 안 나타나. 여기 있을 때는 또 쟤가 따라락 해. 그리고 여기 또 요렇게 움직일 땐 따라락 하는 애가 있고 요렇게 움직일 땐 가만히 있어. 또 요렇게 움직일 때 따라락 하는 애가 있어. 그러니까 이 모든 애들의 조합의 결과 어떤 무엇이 있고 이 움직이는 게 뭐 이게 전부 다 이 뇌세포야, 뇌세포. 그건 고양이나 인간이랑 크게 안 달라요. 거의 마찬가지예요. 정보 처리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해. 좀 리얼리스트 입장이죠. 기본적으로 과학자는 리얼리스트 쪽이 강해. 근데 잘 보면은 리얼리스트일 수가 없어요. 리얼리스트일 수는 있어. 그러니까 칸트도 어찌 보면 리얼리스트를 볼 수 있죠. 딩한지를 상정했으니까. 뭔가 있다고 봤으니까. 다만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그 무엇은 인식의 결과라고 생각하니까. 선풍기가 제 뇌의 정보 처리 결과예요. 그럼 저 선풍기 지금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생리심리학자한테 제가 있다 그러면 묻는 거예요. 저 선풍기 그럼 어디 있냐? 그럼 뇌 안에 있다 그래야 되지. 저 선풍기는 뇌 안에 있잖아요. 저 선풍기가 어떻게 밖에 있다 쳐도 우리 그 구성주의자 입장에서 백보양보해서 그래 밖에 있다고 치자. 그래도 저런 모습의 선풍기는 어디 있냐? 저 모습의 선풍기 네 뇌에 있잖아. 네 뇌가 만들었잖아. 네 뇌가 달라지면 다르겠지. 적어도 우리 색깔을 보는 게 문제 생기면 저 색깔은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네가 전부 다 네 뇌에서 만든 거잖아. 그럼 이 공간은 어디 있는 공간이야? 네 뇌에 있다고 그래야지. 말하자면 너는 네 뇌 밖을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야 돼. 그런데 여기서 살짝 바꾸면 뇌가 아니라 의식이죠. 의식. 뇌가 아니라 의식이야. 사실은 뇌도 우리 의식의 일부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건 전부 그 뇌가 만들었다고 하든 무엇이 만들었다도 좋아. 근데 현대과학에서는 뇌가 만들었다고 해요. 오케이, 좋아. 뇌가 만들었는데 뇌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는 우리 의식일 뿐이에요. 뇌가 만들었든 누가 만들었든 어쨌든 밖에 무엇이 있든 없든. 근데 밖에 있다는 거야말로 엄청난 가정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밖에 무엇이 있다는 가정은 엄청난 가정이에요. big assumption이야. 증명할 수 없는. 확실한 거는 내가 의식하는 이 세계죠. 몰라. 데카르트가 말한 코기토 에르고 줌 할 때 코기토가 그게 의식이었을까? 몰라. 우리 번역할 때는 띵킹이라고 그러는데 띵킹이면 조금 비수가 다르고 만약에 데카르트가 그걸 의식이라는 의미로 코기토로 말했다면 의식한다, 고로 존재한다 했다면은 조금 우리 불가 집안하고 좀 가깝다고 할 수도 있죠. 여하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는 전부 뇌가 만들었던 뭐라고 만들었던 내 의식이잖아요. 나의 의식이잖아요. 나의 의식. 그러니까 내 선풍기. 아무튼 내가 만든 선풍기고 내가 만든 난초고 내가 만든 벽이고 전부 그렇잖아요. 부정할 수가 있나요? 그럼 노벨상 받은 사람이 온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참 왜 그런지 모르지만 리얼리스트예요. 존재한다고 생각해. 뭔가 존재하고 그래 양보해서 그게 저렇게 보이고 저렇게 들리는 건 알겠어. 저게 뭐 들어가 보면 알고 보면 저렇게 딱딱한 물건이 아니라 들어가니까
벙벙벙벙 뚫린 그냥 허공 속에서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소립자인지 그것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모를 놈들이 댄싱. 그때 그 유명한 책 댄싱 울리 마스터, 춤추는 물리학자 물리 마스터, 울리 마스터 중국 발음이죠. 그러니까 물리학을 보면은 이게 이렇게 보일 이유가 없잖아요. 뭐 존재한다 쳐도 내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지 선풍기가. 근데 이제 여전히 우리는 리얼리스트란 말이에요. 그래도 뭔가 있어. 그걸 물리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개미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저기 미생물이 있다면 또 미생물은 또 다르게, 그걸 우리 표상이라고 그래요. 리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리얼리스트이기 때문에 밖에 무엇이 있고 그걸 리프레젠트 한다고 그래요. 표상한다고 그래요. 표상.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건 표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리얼리스트와 이 구성주의가 묘하게 지금 스탑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고, 양보해서 그렇지 뭐 내가 저렇게 보는 것은 내 인식이 작용한 거야. 그래도 뭐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걸 시계를 만지면 시계를 만지는 거지 내 인식을 만지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분명히 이거는 내 인식이거든요. 아마 휴미 여기 왔다면 내 말을 잘 이해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런 불교의 이런 깨달음적인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도 깨달은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가 한 스텝이 모자라도 할까? 반 스텝이 뭔가 모자란 거. 요즘 광고에 나온 말로 뭔가 2% 부족한 거야. 2%가 그들한테는.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도 실생활 할 때는 분명히 어떤 놈이 있고 미운 놈이 있고 어떤 놈이 있고 좋아하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살아갈 때 이렇게 이치적으로는 이게 모두 내가 만든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서도 실제 생활할 때는 다 리얼리스트로 살아. 실제 살 때는 다 실제론자야. 저기 누가 있고 내가 아닌 무엇, 나의 인식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인 누가 있는 거야. 그러나 이 철학자들은, 이걸 깊이 철학한 철학자들은 알아요. 말은 그렇게 해. 저 난초가 아름답다, 저 꽃이 아름답다 하면은 꽃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내가 놀라운 거예요. 저걸 저렇게 만드는 게.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소리 하면 우리 집사람이 그냥 웃어요. 헛소리로 들리겠죠. 가끔 우리 집사람 얼굴 한참 봐요.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그러면 이제 웃죠, 우리 집사람이. 자주는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주는 뭐 제 논문 준비하고 강의 준비하고 뭐 요즘 또 서울시에서 뭐 사업 받아갖고 그거 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안 놓치려고는 노력해요. 순간 탁 놓으면 어째 저렇게 생겼을까? 그리고 보면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진짜 아름다워. 사람의 얼굴이 참 아름다워요. 그게 우리가 그냥 말하는 예쁘다는 거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뭐 피카소의 그림이나 뭐 이렇게 조각품 볼 때 그게 예쁜 건 아니죠. 예쁜 여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름답다 그러죠.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지하철에 앉은 사람들, 크고 작은 사람, 뭐 얼굴이 네모나고 갸름한 사람, 동그란 사람 다 하나하나 참 아름다워요. 신비롭고 어떻게 저렇게 볼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내 앞에 나타났을까? 신비하죠. 신비하고 정말 신비하고 또 신비하고 또 신비하고 또 신비하고 또 신비해서 이런 말할 수 없는 신비함을 느끼죠. 색 같은 거 보면 초록, 빨강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저런 걸 내가 경험하고 있을까? 어떻게 저런 게 눈앞에 나타났을까? 도저히 신비 그 자체잖아요.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생각이 나타나고 그럴 때 우리는 감각은 이제 뒤로 물러나 있죠. 생각에 빠져 있을 뿐이지. 생각으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도 가끔 쉴 때 보면 신비하고 또 신비하다.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 개아로 들어오니까, 에고로 들어오니까, 그럼 이 에고하고 이 나머지 세계는 뭘까요? 제가 한 얘기에 여러분이 동의를 쭉 하다가도 그래도 내가 있잖아.
선풍기 바람 뭐 이렇게 바람 싫어하는 내가 여기 있잖아. 또 뭐 무슨 음식 좋아하는 내가 있잖아. 어떻게 생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내가 있잖아. 그죠? 있잖아.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아마 인연이 있나 봐요. 이게 흐름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분명히 내 세계긴 한데 그 꿈도 우리가 깨어 있을 때의 논리하고는 다르지만 꿈 나름대로의 논리에서 전개되거든요. 분명히 내가 꿈이잖아요. 근데 거기 나도 나오고 우리 집사람도 나오고 뭐 선원자님이 나올 수도 있죠. 뭐 돌아가신 분이 나올 수도 있고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전개되잖아요. 황당하기도 하고 평범하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게 내가 만든 거잖아요. 하나로 그냥 통으로 나잖아요. 통으로. 그러니까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어떤 법칙적인 건 있거든요. 거기서. 그것처럼 이것도 분명히 꿈과 같은 세계인데 법칙적인 게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선생님의 가르침은 잘못 가르치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잘못 가르치면 엉덩이에 뿔 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막 살아버릴 사람이 나올 수도 있거든. 좀 뭐가 부족한 사람 막 살아버릴 수도 있고 제 생각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꿈속에서도 네가 고통받고 즐거워하지 않냐. 네가 꿈을 깨기 전에는 네가 꿈 안에서의 꿈의 법칙에 너는 지배당할 거다. 네가 이게 꿈인 줄 알고 조금씩 자유로워져서 꿈속에서도 네가 원하는 대로 꿈을 만들 수 있지 않는 한 너는 그 에고로 사는 그 미망과 함께하는 한 네가 이 세계가 온 나임을 알아도 너는 여전히 그 미망 속에 있기 때문에 고통을 피할 수 없다. 네가 하는 행위의 결과를 네가 피할 수 없다. 이런 점은 여실하다. 그거는 분명히 가르쳐 줘야지. 안 그러면 이 사회 자체가 헝클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점도 강조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행 얘기, 이 보림, 깨달은 후의 수행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깨닫긴 참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만 해줘도 아는 사람은 알잖아요. 근데 이게 내 세계의 힘을 부정할 수 있나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나요? 제가 오늘 얘기한 걸 통해서 이 세계가 내 세계일 뿐이구나를 부정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라면 제가 설명 잘 못한 거고 어쨌든 분명하게 내 세계일 뿐인데 문제는 이제 불교에서 보면 그게 이제 업의 소산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몸뚱이를 나라고 여기고 저 사람을 나와 아닌 사람을 여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근데 이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이 관자재보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권에서 제일 많이 독송하는 경이 가장 짧은 그 뭡니까? 바냐바라밀타 신경이잖아요. 그 첫 구절이 관자재보살 행신바냐바라밀타 시조교노원 개공도 일체고해 그러잖아요. 관자재보살, 관을 자제롭게 하는 보살이다. 그게 우리의 수행점이 되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 나는 이 몸뚱아리, 이 몸마음, 내가 지금 나라고 여기는 이 몸마음 결합체, 이 몸마음을 나라고 보는 것에 아주 쩌들어 있어서 그렇게 느낄 뿐이지 관을 바꾸잖아요. 관을 바꾸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심리학 용어로 쓰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건 동일시라 그래요. 나라고 하는 걸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잖아요. 영어에서 아이덴티티, 너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누구냐, 아이덴티티 할 때 그게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아이덴티파이 하다는 것은 확인하다는 뜻도 있지만 동일시하다는 뜻이에요. 동일시. 무엇과 나를 동일시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마음의 작용과 이 몸에 아이덴티파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요, 우리가 이 몸, 마음에 대해서만 아이덴티파이 하지 않고 있어요. 관을 나름대로는 조금 묶여 있지만 관을 조금 더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자식 키워분들은 알죠. 자식이 아플 때 내가 아프고 싶잖아요. 대신 좀 말도 잘 못하는 때 되면은 정말 가슴 아프잖아요. 막 울고 그럴 때, 열이 나고 내가 아프고 싶잖아요. 그건 뭡니까? 동일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세음보살이 어머니 형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어머니들은 바로 자식과의 관계에서는 이 몸뚱아리의 몸, 마음을 넘어서서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 내가 차라리 아프지 안 되잖아요. 자식 아픈 거는. 그 자식이 바로 나거든. 근데 또 재밌는 건요. 이런 사람한테만 동일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물건에도 동일시해요. 명품백, 루비통, 또 뭐 있나요? 샤넬, 또 뭐 있습니까? 명품백. 명품백 누군가가 만약 칼로 흠집냈다면 어떨까요? 몇백만 원 하는 그 내가 어제 딱 사왔는데 칼로 딱 흠집냈어. 가슴을 칼로 그은 것 같지 않을까요? 아니면 남자분들 정말 람보르기니인가? 아주 멋지고 뭐 비싼 차 있잖아요. 매도한다는 차. 딱 주차했는데 어떤 놈이 지나가면서 딱 못을 긁었다고 해봐요. 그때 마음이 어때요? 가슴을 못을 긁은 것 같지 않아요? 사람은 물건에도 동일시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몸, 마음만 동일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의 바운더리는 내가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이 나예요. 실제는 모두 난데, 온 난데 우리는 이 습으로 인해서 특정한 거에만 아이덴티파이 하고 있어요. 그 수행은 뭐냐면 특히 티베트 불교는 이 나를 자꾸 확장시키는 동일시 연습을 하는 수행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티베트 수행은 특히 자비 수행이라든지 보면 이 자비 수행 중에 똥낸 수행이 있어요. 똥낸 수행은 이게 현대인들 잘 못해. 이게 좀 어제도 거머 박사가 와서 미국의 그 자비 잘하는 분이에요. 마음챙김 자비로 유명한 책도 많이 쓰시고 서광 스님이 또 모셔갖고 어제 강연도 하고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좀 서글프기도 해요. 야, 이제 자비도 미국 애들 배워야 되는구나. 명상도 카바틴지 명상도 미국 사람들 배워야 되고 이제는 좀 슬프기도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때 백범 선생님이 제자고 한데 좀 잘 살려보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한편 슬프기도 했어요. 물론 뭐 공부에 있어서 뭐 가릴 거 없죠. 뭐 그게 미국인이든 아프리카인이든 일본 사람이든 도가 있으면 배워야 되잖아요. 다만 이제 또 한국 사람으로 동일시하는 사람으로 볼 때는 좀 슬프더라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그 자비에도 이런 똥낸 수행은 안 들어가요. 상대방 자비. 근데 똥낸 수행은 뭐냐면 이런 거죠.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지만 그 상대방의 고통을 내가 그 검은 어떤 색으로 생각하고 그걸 내가 빨아들여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아주 건강한 밝고 건강한 하얀 거를 내보내요. 보통 사람 잘 못해요. 보통 우리가 모이면 어떻게 해요? 뭐 수행단체 가면은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우리 속에 있는 탁한 마음을 내보냅니다. 그러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뭐예요? 그러면 탁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거야, 수행하는 사람들이. 수행하는 사람들, 딴 데는 몰라도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아. 응? 여기에 좀 어두운 마음이 있으면 내가 들이마시고. 그러니까 이 티베트에서는 이런 수행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머리로 이제 알았어. 아, 이게 온난해, 나뿐이네. 근데 행동에서는 이 몸뚱아리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자비 수행, 뭐 특히 똥낸 수행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이 아이덴티파이를
그 자비의 그 동심원을 물결을 땅 일으키면 물결이 쫙 퍼져가듯이 이 나의 바운더리를 쫙 넓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 수행은 이 자기 자비부터 해서 타인 자비, 가까운 사람부터 해서 모르는 사람, 나중에 미워하는 사람까지 이제 자비의 마음을 넓혀가는 수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꼭 있어야 된다. 우리 선원장님 그 원 수행이나 감사 수행 이런 게 꼭 필요하다. 없으면 위험할 수 있다. 알게 되면 이 에고의 망동은 여전한데 그냥 머리로 스치듯이 이게 전부 나네? 요거만 스치듯이 서피스로 표면으로만 훑어 지나가면 아주 위험하죠. 그래서 그런 똥낸 수행에서도 보게 되면 아이덴티파이 훈련이라고 볼 수 있고, 아이덴티파이는 할 수 있다. 적어도 제가 아까 그 명품백이나 명품차나 또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바운더리는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나의 바운더리를 넓혀가는 게 수행이다. 그렇다고 뭐 명품백에다가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만 늘려나가면 그건 속물이죠. 그러니까 정말 모든 걸 넓혀가는 게 필요한데, 자비 수행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자비의 마음을 넓혀가는. 그리고 마음 챙김을 할 때 이제 백범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내가 본다, 내가 먹는다, 내가 걷는다. 그게 마음 챙김이거든요. 마음 챙김은 나를 객관화하는 거거든요. 내 속에 있지 않고 나를 보는 거니까. 근데 나를 객관화한다는 건 뭐냐면은, 비유하면은 요 에고 밖으로 나오는 거죠. 에고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방편이긴 하지만 우리가 늘 에고 속에 있으니까 요 에고를 떨어져 보다 보면, 그럼 요 에고가, 나라고 보던 에고가 하나의 대상이 되고, 대상이 되면 대상을 보는 어떤 주체가 있잖아요. 물론 나중에 보면 이 대상이나 주체나 둘이 아닙니다만, 둘이 아닌데 일단은 이 훈련을 할 때는 자꾸 이거를 나를 대상화하는 거죠. 나를 객관화하고, 내가 먹고 있구나, 내가 걷고 있구나, 내가 보고 있구나,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내가 우울해하고 있구나. 자꾸 나를 객관화하니까, 그러면 나에 대한 집착이 떨어지잖아요. 늘 내가 불안한 속에서 어떡하지? 내가 내 속에 화가 나서 막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화가 나서 막 우울해하고, 왜 내가 그랬을까 우울해하거나, 저놈이 저럴 수가 있어 막 분노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내가 불안해하는구나, 내가 우울해하는구나, 내가 분노하는 걸 보니까 분노와 동일시하던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탈동일시. 그러니까 수행은 심리학자인 제가 보면 탈동일시와 동일시를 자제롭게 하는 관자재 보살이 되는 거예요. 관을 자제롭게 하는 관자재 보살이 되는 것이 수행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울 속에 있을 때 내가 우울이고, 뭐 좀 좋은 일 있으면 막 경거망동하고 있을 때 그때 경거망동하는 나로 있고, 막 분노할 때는 분노하는 나로 있는 거고. 근데 그걸 떨어져 보니까, 마음 챙기면 떨어져 자기를 객관해서 보는 거니까, 분노하고 있구나, 불안해하고 있구나, 우울해하고 있구나. 그게 내가 객관화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얘를 나와 동일시하는 거에서 탈동일시가 이루어지는 거죠. 탈동일시가. 그러면 다른 사람이 우울해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불안해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분노하는 것도, 내가 분노하는 것을 본 것과 차별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분노하는 거나 저 사람이 분노하는 거나, 내가 우울해하는 거나 저 사람이 우울한 거나 같게 볼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비유하면 이 탱크에 어항에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놀아. 이 물고기 일로 가네. 내가 특정 물고기에다가만 아이덴티파이하게 되면은 얘하고만 이제 직접, 나머지는 뭐 적으로 보거나 뭐 얘를 괴롭히는 애를 볼 수도 있겠죠. 나는 단지 주시자일 뿐이야. 이 탱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을 보면 주시자로. 뭐 비유입니다. 정확한 비유는 아니죠. 마치 그것처럼 나를 다른 사람 대하듯이 객관화해서 보는 훈련을 하면
그게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고, 또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스트레스나 고통으로부터, 또 심리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심리적인 그 증상으로부터 치유되는 길이다. 그러니까 치유하는데 요즘 마음챙김 명상이나 자비 명상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굉장히 치유의 중요한 한 파트로 들어왔다고요. 이미 서양에서 마음챙김 명상하고 자비도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마음챙김 먼저 확립이 됐고, 최근 한 10년 전부터 대략 자비 명상이 이제 또 치료법으로 들어온 거죠. 이름도 만들어지고 그래요. 예를 들면 뭐 Compassion Focused Therapy, CFT, 자비 중심 치료 이런 것도 생기고 그래요. 뭐 요즘은 또 뭐 서강 스님이나 거머 박사 이런 사람들은 뭐 MSG가 아닙니다. MSC, 뭐 Mindfulness, Compassion, Mindfulness, Self Compassion, MSC 이렇게 마음챙긴 자기자비. 이런 것을 자꾸 이제 백범 선생님의 다시 돌아와 새마을교랑 연결시켜 보면 자꾸 이 새마을교 수행을 하면서 자기를 객관화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 심리학 말로 하면 탈동일시. 얘만을 나라고 보던 동일시, 아주 강한 동일시에서 이 동일시가 탈동일시에서 떨어져 나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까지도 이렇게 같이 보는 걸로 나의 외연이 이제 넓어지죠. 실제로는 이 모든 게 나라고 알아도 실생활에서 이 에고는 늘 요소에 갇혀 있으니까 어찌 보면 에고 수행이라고도 할까요? 에고 수행이 얘를 이제 얘한테 휘둘리다가 얘를 이제 치유하는 과정이고 성숙해가는 과정이고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보니까 애들 무슨 다마고찌인가 뭔가 무슨 뭘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게임기 같은 데서 뭐 키워 밥 주고 물 주고 해서 그처럼 그러니까 모습을 잘 굴려라 그러시잖아요. 그게 아마 일종의 이 에고를 잘 이렇게 공부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알고 보면 사실은 뭐 닦을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한순간에 이 온나와 동일시할 수 있다면, 내가 온나로 늘 동일시할 수 있다면 뭐 무슨 수행이 뭐가 필요 있고 너와 내가 구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안 되거든요. 이치적으로는 이 온나가 나라는 걸 알아도 이 온나로, 예를 들면 하루 24시간 중에 온나로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물론 온나로 있다는 말 자체가 어폐일 수 있죠. 이미 온나인데 네가 무슨 온나로 뭘 있어. 이미 온나인데 뭘 온나가 되려고 해. 이미 온나인데 라고 더 깨달으신 분들 수행이 높은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겠지만 우리는 늘 에고 속에 살기 때문에 자꾸 방편으로라도 탈동일시 연습 그런 게 자연스럽게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이 백봉 선생님의 새마을교 수행이 들어올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때 제가 갖고 있는 기우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세계가 허공과 같고 이런 전부가 나고 이런 얘기를 먼저 해주는 게 좋은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은 그걸 먼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닦아나가라 하시는 것 같은데 몰라요. 제가 보통 사람들을 조금 패시미스트라고 보나? 모르겠어요. 그거를 먼저 가르쳐주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안 서요. 그보다는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엄청난 얘기는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멀어지게 할 수도 있으니까 저 사람 뭐 황당한 얘기하네 하고 아예
떠나버릴 수도 있으니까. 동일시라는 얘기를 통해서 아까 그 명품백, 뭐 차 얘기, 자식 얘기하면서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은 사실은 당신이라고 동일시하는 그거 아니냐. 당신이 평소에 알고 있는 당신은 그 화내는 당신과 동일시하고 있고 불안해하는 당신과 동일시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은 굉장히 많은 나들로 되어 있다. 여기에 이런 나 저런 나 굉장히 많은 나들로 되어 있다. 그 중에 당신은 그때그때 잘 모르고 고개 나라고 이제 생각해 오는데 거기서 이 나들로 인해서 당신이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할 때가 많지 않냐, 고통받을 때가 많지 않냐.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의 나들을 좀 보는 게 필요하다. 얘네들이 어떻게 마음의 무대가 있는데 내 속에 여러 나들이 있거든요. 그때 불안한 나가 무대를 장악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분노의 나가 장악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리석은 나가 장악하기도 해요. 이거 어떻게 요 마음의 무대에 내 안에 어떤 나들이 있는지 잘 알고 이 내 안에 있는 나들이 또 어떻게 무대에 올라오는지를 잘 알아라. 그래야 네가 그거를 네가 연출가로서 너 내려가, 너 올라와서 뭐 해 이렇게 네가 네 마음을 운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가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지 않겠니. 이 마음 챙김으로 너를 좀 봐라. 새맑게 수행으로 네가 뭘 할 때 뭘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그 관찰하는 나를 하나 양성해라. 네가 여러 나들로 되어 있는데 이 아주 투명한 나, 이런저런 색깔을 입힐 수 없는 투명하게 관찰하는 나를 잘 키워라. 그래서 그 나로 늘 나를 보는 연습을 하고 또 감사하는 나, 자비로운 나, 이런 나들을 자꾸 연습해라.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차차차차 요 에고 동일시가 좀 녹고 주변 사람들하고 좀 잘 지내고 자기 내부에서도 분노가 일어나거나 우울이 일어나거나 불안이 일어날 때 그걸 보고 좀 다스리는 힘이 생기고 거기다 명상까지 하면서 마음을 좀 평화롭게 하는 그런 연습까지 하면 삶이 좀 평화로워지잖아요. 행복해지고 그러면서 차차차차 이런 나들로 이루어졌다면 진짜 내가 누군가 하는 자연스럽게 이제 그 근원적인 질문으로 오다 보면 이게 나구나. 부정할 수 없는 나구나. 그게 이제 오지 않을까. 이게 순서 면에서 그건 제가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불교 이게 좀 아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허공법문으로 먼저 나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일반인들한테는 그게 너무 엄청난 얘기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기를 보는 훈련, 새맑기 훈련처럼 자기가 뭘 하는지 늘 깨어서 자신을 잘 보는 능력, 혹은 보는 나를 자꾸 양성해서 그 자기의 운영, 자기의 동의시를 자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키우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를 요약해 보면 철학적이나 과학적으로 보면 이 전체가 나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음과 인연이 없는 세상, 즉 서구 세계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딩안지는 그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좀 다르죠. 어찌 보면 그건 대단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가정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큰 가정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알고 보면 인식과 존재를 떨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전부 그냥 통으로 내 세계구나. 이걸 그래서 이제 이슬람이나 기독교에서도 신비주의자들은 이걸 깨닫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지 뭐예요. 내가 모르잖아. 나는 내 에고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어떻게 저 초록색을 만들었고 어떻게 저 빨간색을 만들었고 어떻게 이 사물을 이렇게 인식해내는지 내가 모르잖아요. 내 에고는 죽었다 깨도 모르잖아요. 신비해야 할 뿐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분리시키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결국은 나잖아요. 내 인식이니까. 근데 이런 걸 뭐
보통의 기독교인자, 보통의 이슬람인자들한테 얘기하면 뭐 칼 맞죠. 잘못하면. 근데 그런 그쪽에서도 좀 명상을 깊게 하는 기독교인이나 명상을 깊게 하는 뭐 수피 뭐 이런 그 이슬람 쪽에서 보면 비슷한 얘기를 해요. 같은 얘기를 해요. 아마 그 체험이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다만 그 문화적으로 표현을 이제 그걸 뭐 하느님이라는 용어를 쓰느냐 안 쓰느냐 뭐 그거에 차이 있을 뿐이지 유사한 체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공돌이 허공 얘기를 제가 이해하는 철학과 과학 입장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수행의 입장에서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한 것과 새마을길 수행을 어떻게 연결하면 좋겠는가, 그 말씀을 좀 그 동일시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인사하고. 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아, 우리